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용마의 한국 정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마입니다. 지난 주말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명분으로 깜짝 방문했습니다. 남북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남북 고위급 회담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꽉 막혔던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심층 인터뷰, 핫한 정치인과 함께합니다. 뜨거운 인터뷰. 오늘 초대 손님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동영 전 장관께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고요. 남북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정통한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이에요? 예. 이용마 기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용마 박사라고 불러야 됩니까? 편한 대로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명박 예. 정부 거치면서 박사가 되셨어요. 예.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지난 주말에 방문을 해가지고요. 어찌됐든 남북 관계가 이제 좀 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 일단 어떻게 보세요? 그날 깜짝 놀란 분들이 많죠. 예. 이제 북은 치밀하게 계산된 예. 그런 파견
이고 다행히 우리가 이제 손을 잡은 거죠. 예, 손을 예. 내밀었고 남이 손을 잡았고 예. 이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제 하여튼 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예. 그 면면이 아무튼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 예. 그 조선노동당 비서를 빼놓고는 뭐 2인자, 3인자, 4인자잖아요. 예. 예. 황병서, 최용해, 김양건. 예. 북한을 움직이는 실세 세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인천을 전격 방문했다. 그만큼 사실 남북 관계에 어떤 특수성 또는 불가측성 이런 걸 반영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지금 청와대 발표 혹은 정부 발표로 보자면 북한이 그 방문 하루 전날 네. 저녁에야 우리에게 통보를 하고 방문하겠다라고 우리 쪽에서 오케이 사인을 보내서 이제 방문이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말 그대로 그 발표를 들어보면 굉장히 전격적인 방문이잖아요. 지금 남북 관계에서 아까 그 치밀하게 북한으로서는 사전에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내겠다 하는 그런 신호는 이미 보냈었죠. 예, 그러니까 응원단을 그렇죠. 뭐 보내겠다고 했는데 예. 이제 무산됐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북은 이제 이수용 외무상을 예. 이제 유엔에 미국에 예. 보내고 강석주 외교부 수석부 부장을 유럽에 파견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에 이런 실세 대표단을 내려 보냈는데 전 김정은 체제가 이제 뭔가 대외 정책에 있어서 이제 변화를 꾀하려는 거죠. 현재는 이제 북중 관계도 과거에 비하면 냉각돼 있고 북일 교섭도 나가는 듯하다가 지금 뭐 교착 상태고 또 미국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북을 무시 방치해 놓은 상태고 남북 관계는 얼어붙어 있고 예, 예. 사실 북으로서도 좀 답답한 거지요. 입장에 있는 거지요. 이걸 타개해 보려는 적극적인 전략의 구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지금 그 이수영 외무상을 뭐 유엔에 보냈다든지 강석주 부부장을 유럽에 파견한다 이런 어떤 북한의 현재 방침의 어떤 1년 연속선상에서 지금 남한 방문도 이번에 이루어졌다. 지금 그렇죠. 다 연동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이제 북중, 북러, 북미, 북일 관계를 이렇게 진척시켜 나가는 가운데 예. 남북 관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요. 예, 예. 남북 관계가 이제 부드러우면 그런 북중, 북러, 북미 이런 부분에 이제 영향을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북으로서도 절실한 부분이지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 북한이 국제적으로 그 전에 비해서 좀 일정하게 고립돼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유엔 제재가 지금 4중 제재거든요.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또 2013년 이렇게 3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마다 계속 2중, 3중, 4중 이제 예. 제재가 돼 있고 또 남쪽으로부터도 이제 524라고 해서 2010년 예. 영박 정부 때 천안함 사건 직후에 일체 남북 관계를 끊었단 말이죠. 교류 예. 협력을. 그래서 사실상 뭐 고립 상태인데 이제 중국하고만 지금 열려 있는 거죠. 예, 예. 중국과의 인적, 물적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인 거기 때문에 북으로서도 이제 김정은 체제로의 3세대 체제의 정권 안정과 함께 바깥으로 뭔가 펼쳐나가는 그런 전략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고립돼 왔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과연 그 유엔의 제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네. 예, 남한의 뭐 524 조치로 인해서 뭐 물론 뭐 금강산이나 이런 데 관광을 통해서 금강산 강화 이런 걸 통해서 뭐 경제적으로 뭐 달러를 벌어들이는 뭐 그런 것들은 좀 끊어졌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한 실효성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많은데 어찌됐든 북한이 지금까지 압박은
겪고 있다라고 일단은 봐야 한다는 그렇죠. 북으로서도 될까요? 괴롭지요. 예. 지금 중국과의 국경이 1300km에 걸쳐 있어요. 우리 휴전선이 250km잖아요. 예. 155마일. 이제 러시아와의 국경선이 24~25km 되고 이제 1320km 정도가 압록강 두만강에 걸쳐서 이제 동북 삼성과 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 이제 2중, 3중, 4중 제재를 해도 숨을 쉴 수 있는 게 이제 북으로 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는 것이 중국의 이해관계에 어긋난다 이렇게 그 대외 정책 기조를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 이익이다. 북한 체제의 안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면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의 대외 무역의 90%를 중국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무역액은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60~70억 달러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무역이 늘어나는데 대부분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남쪽의 524 그 제재라는 게 별 큰 실효는 없는 거죠. 물론 뭐 북으로서도 압박은 느끼지만 그 원래의 목적 북을 고통스럽게 해서 항복시키겠다는 그 목표는 이미 실패한 것이지요. 오히려 북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보다 10배, 20배 남쪽에 더 부담을 많이 우리 기업들이라든지 우리 뭐 이산 가족들이라든지 우리에게 고통이 더 가중된 것이죠. 일단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북한이 대외 관계의 어떤 해소책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남한 방문도 이루어졌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남북 관계를 앞으로 어느 정도 개선을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으나 이것도 대외 관계와 연동이 되어서 일단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북한의 목적은 뭘까요? 뭐 어떤 유기체든 국가를 유기체라고 본다면 생존이거든요. 살아남는 거거든요. 북은 지금 여러 가지 생존 조건이 열악해요. 그런 속에서 지금까지 매달려온 것은 핵에 매달려갖고 북미 관계 개선에 매달려왔는데 이게 메아리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핵을 만들고 그래도 미국이 계속 무시하고 방치하는 정책을 지금 14년째 쓰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생존의 확보와 그다음에 어떤 체제든 발전하기를 원해요. 좀 더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은 거지요. 지금 그 문제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치와 군사적인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이제 핵심 목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 개선이 연동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꼼짝 안 하니까 또 남쪽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더 커지는 측면도 있죠. 끊임없이 여기저기 지금 일단은 노크를 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역으로 박근혜 대통령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로 보면 아주 좋은 조건인 거죠. 여건이. 북도 남과의 대화 의지, 협력 의지를 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 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걸 뭐 방해하거나 물론 좀 떨떠름할지는 모르지만 뭐 특별히 과거와 비교하면 과거의 부시 정부 때 네오콘들은 북을 악의 축, 공포의 전진 기지, 군사적으로 타격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이렇게 화해 협력 국면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계속 제동을 걸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런 장애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는 뭐 누구하고 협의하고 뭐 북한하고 협의하고 뭐 미국하고 조율하고 할 것도 없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하면 이 정부가 결단하면 남북 관계는 풀 수 있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최대의 장애물이 사실은 이 정부 자체 아닌가요? 이제 그런 강경기죠. 어떤 기조를 가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어떤 산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5년의 결과물이 뭐였습니까? 남북 관계 꽁꽁 얼어붙기만 했죠. 그렇죠. 북한의 또 핵 능력을 늘려줬단 말이죠. 소위 분단사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 5년이 뭐를 산출했는가, 뭘 결과했는가를 비춰보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그럼 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건가, 뭐라고 역사에 설명할 수 있을 건가.
이제 그게 막막한 거죠. 그 점에서 보면 이번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하고 6일째 통일부 장관 이제 이런 분들이 북한 황병서 총정치국장이라든지 최용해 당비서 이분들을 맞이했는데 이건 예우라든지 대우 수준에서는 합당하다고 일단 볼 수 있겠죠. 이제 저쪽에 서열 2, 3, 4 글쎄요, 카운터파트로 이제 북쪽이 체제가 다르니까요.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우리로 말하면 보안사령관, 김사령관 이런 말하자면 저쪽에서는 인민무력부장이 국방부 장관인데 인민무력부장보다 세요. 그렇죠, 총정치국장이 군부의 총책임자란 말이죠. 정치장교 우두머리니까 군을 이제 아무튼 군의 정보와 사찰 이런 걸 다 쥐고 있는 책임자고 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이거는 또 북한의 통치체제 이제 위원장이 김정은, 부위원장이 황병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또 당의 조직 지도부가 당내 당이라고 할 만큼 당이 지배하는 국가잖아요. 거기서 제일 핵심이 이제 조직 지도부장 김정일, 조직 지도부장 김정은. 근데 거기에 이제 제1부부장이기 때문에 당과 군과 통치체제의 실질적인 2인자지요. 그 카운터파트가 남쪽에는 없죠, 사실. 그런 식으로 보면. 그러나 아무튼 이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최용해 전 비서, 체육위원장. 사실은 그 행사로 보면 이제 그 사람 오면 맞는 거죠. 거기에 이제 김양건 통전부장, 통일전선부장은 이제 당의 통일전선부장인 분데 그거는 남쪽의 통일부 장관하고 국정원장하고 합친 거 비슷해요. 대남공작 총 책임자니까. 아무튼 북쪽 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2인자, 3인자, 4인자가 다 왔는데 그것은 김정은 비서를 대리한 모양새지요. 김정은 전용기, 김정은 비서의 전용기를 또 내주었고 그런 점에서의 정치적 의미, 비중 이게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2000년 10월에 14년 전이네요. 당시 인민군 차수 국방위 부위원장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군복을 입고 백악관을 방문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 가서 앉자마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지도자가 미합중국 클린턴 대통령을 평양에 정식으로 초청합니다. 이렇게 정상회담 제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북미, 조미 공동 코뮤니케라는 게 발표되고 사실상 한반도의 냉전이 한 곱이 넘어갈 뻔하다가 미국이 이제 또 정권 교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11월 달에 부시가 등장해서 참 우리 역사가 거기서 꼬였는데요. 이번에 많이 그게 좀 겹쳐서 떠올라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정도 의지가 실려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면 친서도 없었고 또 그리고 청와대 방문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 단계가 필요해요, 남북 관계는. 왜냐하면 7년 동안의 냉각 동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 단계라는 건 뭐냐면 5.24의 해제 문제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문제 이런 부분이 이제 풀리게 되면 이제 그러면 오솔길에서 대통로로 북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대통로를 열어야 한다. 대통로라는 말은 정상회담 하자는 얘기죠. 근데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남쪽이 취해야 할 조치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북남 관계가 한 단계 더 가야 되는 건데 그 내용은 분명히 전달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5.24 조치 해제를 요구했고 그리고 상호 비방 중상 금지 요구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지난 1차 고위급 회담 때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거고 또 8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 5주기 때 개성에 김양건 비서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남쪽에 이제 화환을 전달하면서 그때도 이제 얘기했던 것이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가나 안 가나 할 얘기는 다 한 거거든요. 하긴 일단은 차를 마시면서 오찬 회동도 했고 또 그 전에 또 차를 마시면서 그 통일부 장관이랑 또 길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 그런 얘기는 충분히 나왔을 수 있겠죠.
북쪽은 지금 분명히 그 두 가지를 해결하자. 비방 중상. 그건 이제 삐라 날리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백령도에서 민간이 삐라를 날릴 수가 없죠. 백령도는 특수 지역이라서 그것은 이제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서 날리는 거고 또 심지어 지금 국방부가 직접 하거든요. 대북 심리전을 강화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하잖아요. 또 삐라 날리는 기계도 도입했어요. 그래서 국방부가 직접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분명히 1991년 12월 이전 23년 전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남북관계가. 그렇죠. 서로 상대방을 전복 파괴, 비방 중상을 통해서 원하는 건 전복 파괴하고자 하는 건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일단 중지하라. 지난 공식적으로는 지금 저 국방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이미 중지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올 초에도 국방부가 대북 심리전을 강화했다라고 공식으로 발표한 적이 있죠. 대북 심리전의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삐라살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좀 우선 이 일사불란한 그런 체계, 대북 정책에 관한 체계를 좀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이런 데서 그 일사불란하게 뒷받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엇박자 나는 경우가 많아요. 청와대 얘기 나오는 날 또 통일부는 엉뚱한 발표하고 국방부는 또 다른 짓 하고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좀 체계를 좀 체계적으로 좀 대북 관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떻게 보세요? 그 정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5.24 조치 해제와 그 다음에 대북 뭐 전단지 살포 이런 것들을 남한에서 다 중단을 한다면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도 할 의지가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는 건가요? 남북 관계는 특수한 관계잖아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정부든 그 남북 관계를 새 국면을 열려면 정상회담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한 차례씩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뭐 추진하다가 그렇죠. 뭐 성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지난 7년과 다른 새로운 남북 관계의 국면을 열려고 한다면 정상회담은 뭐 꼭 필수적인 코스죠. 그러면 그 거꾸로요.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가지고 지금까지의 어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할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생각합니다. 본인이 10년 전에 평양도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김정은 비서의 아버지 김정일 지도자와도 만났고 본인이 쓴 책에 보면 북쪽 지도자와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니까 통하더라.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털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얘기해놓은 게 많잖아요. 드레스덴 선언이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니 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또 뭐 평화공원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통일 대박 얘기는 해놨는데 뭐 손에 쥘 수 있는 건 아직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남북 관계를 아무 빈손으로 임기 5년을 마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북도 남도 둘 다 원하는 것이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기인데 시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임기 5년이기 때문에 전반부 반환점을 돌기 전에 만나야 정상이 만나야 그 다음에 뭔가 합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시간 여유가 있는데 이게 하반기로 넘어가면 이제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이 임기 5년 차 거의 뭐 끝 무렵에 임기 말에 합의를 해놓으니까 합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MB 정부 들어서 그 실천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번에 유엔에 가서는 또 북한의 인권 문제 이야기하고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 민간 단체들이 대북 전단지 살포하는 걸 전부 다 사실상 눈 감거나
보이지 않게 다 허락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북 말로는 계속 대화를 하자라고 뭔가 새로운 걸 하자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정책은 계속 그런 식으로 약간 강경 노선으로 치닫고 있다 보니까 북쪽 대표단이 청와대 안 간 게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말하자면 북이 남쪽의 대북 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최고 지도자의 남쪽 대통령의 가장 최근에 언급을 이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유엔에 가서 어쨌든 강경 기조를 천명했기 때문에 그럼 뭐 며칠 전에 그런 얘기했는데 기조가 바뀔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가서 들을 얘기는 뻔하거든요. 내려와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돌아간 거지요. 근데 이제는 이제 공이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강경 기조로 그냥 이걸 걷어찰 건지 아니면 정말 10월 말 11월 초에 있게 되는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을 징검다리로 그걸 디딤돌로 해서 정말 이명박 2기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지금 쏟아놓은 말들은 많이 있잖아요. 선언들은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게. 그 전제는 뭐냐면 우선 남북이 소통하고 오고 가야 대화를 해야 뭐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면으로 진입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넘어온 공을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숙고를 해서 이제 전 결단하기를 바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북한 고위급 인사 방문 이후에 북한이 좀 더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라 이런 또 언급도 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직 이 북한의 어떤 의지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좀 못 믿어하는 서로 핑퐁인데요. 신뢰라는 거는 그러니까 강한 쪽에서 힘이 있는 쪽에서 먼저 이렇게 감싸 안고 들어가는 게 쉽죠. 약한 쪽에서는 이제 먼저 이렇게 굽히고 들어오는 걸 자기가 비굴한 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힘이 있는 쪽에서야 그거는 아량으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후보 시절에 또 야당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해놓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얘기들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좋은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죠. 뭐 대북 정책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 신뢰 프로세스의 첫 걸음은 약속을 지키는 거다. 특히 지도자끼리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7.4 공동성명, 6.15 김대중 대통령과의 그 선언, 그다음에 뭐 14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것도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실천하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는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국정원 라인도 그렇고 굉장히 좀 군 출신의 강경 인사들 이 사람들이 많이 포진을 했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북 정책 같은 경우도 강경 위주로 갔었는데 지금 국정원장도 바뀌었죠. 그리고 뭐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도 보면 외교부 출신 인사들이 지금 갔고 해서 또 최근에 보면 김무성 지금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에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인천에서 만난 다음에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좀 관계 개선의 여지를 찾아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기대도 조금 사실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남북 관계를 포함해서 외교, 안보, 통일, 의제 이것은 대통령 어젠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전두환 시절인가요? 누구 수석한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요.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건데 그럴 수 있어요. 대통령이 경제 정통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외교, 안보, 통일은 당신이 대통령이요. 이러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정돈할 필요가 있는 거고 1번.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참모가 중요한데 방금 말씀처럼 이제 일기는 전부 군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전부 육군 대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강하고 경직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대북 관계에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일기보다는 좀 유연한 보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일기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도 전에 그 취임할 때 한반도의 닉슨이 되시오. 닉슨이 보수주의자하고 반공주의자였는데 보수 정권의 대통령으로서 공화당 대통령으로서 중국의 그 주계 장막을 열어젖혔단 말이죠. 중국의 개방을 통해서 세계사의 방향을 바꿨단 말이죠. 자, 보수 정권인 이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을 의심할 뭐 국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지자 중에 야당은 못해 환영하는 거고. 그러려면 닉슨에게 키신저가 있었단 말이죠. 설계사가 있었어요. 브란트 수상에게는 동방정책을 할 때 에곤 바르 박사라고 하는 또 설계사가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임동원 원장이라는 또 조율사 설계사가 있었고 그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뭔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그림을 자신이 철학이 있다면 그 철학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그런 설계사가 꼭 필요한데 저는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분은 뭐 남북관계 전문가는 아니죠. 그렇죠. 정치 공작을 주로 하셨던 분이라. 네, 어찌됐든, 일단은 지금 그까지 말씀 쭉 들어보면은요, 북한이 이번에 남한의 고위급 인사들을 파견한 것은 상당히 그래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그 진정성을 보여준 행위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적극적인 의지를 표시한 거죠.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결국 그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얘기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어떤 지금까지 어떤 관계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 결과물이고 이제 우선 막혔던 7년 동안 막혔던 이 남북 관계를 풀어보자. 이제 풀어서 남북 관계가 복원이 되면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어떻게 보자면 박자를 맞춰서 이 기회를 그 남북 관계 전환의 그런 계기로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일부 보수 그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북한에서 고위급 대표단이 내려온 것이 결국은 뭐 구걸하러 온 게 아니냐 이런 좀 비아냥도 좀 있어요 보면은. 워낙 요즘 사회 분위기가 좀 이렇게 극우적인 성향 인사들이 좀 목소리를 많이 높이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얘기까지 그분들께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눈을 조금만 좀 위로 떠봐라. 한반도 주변을 살펴봐라. 지금 한반도 주변이 아주 경랑이거든요. 미국, 중국 간의 각축, 중국과 일본의 각축, 러시아. 한반도 주변에 곰 한 마리, 늑대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 이리 한 마리, 이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순한 양, 착한 사슴 같은 한반도가 두 마리가 지금 서로 등을 돌리고 으르렁거리면 먹잇감밖에 더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남북관계 문제 관련돼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화제를 좀 바꿔서 여쭤볼게요. 벌써 끝났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좀 더 할 얘기 같은데 있으신가요? 이 4강 관련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분단 70년이잖아요, 내년이. 그다음에 휴전협정이 지금 60년, 61년 됐는데 그리고 남북관계도 다시 또 20-30년 전으로 돌아가고 왜 그런가? 꼭 한국 사람이 이렇게 독해서 그런 건가? 곰곰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누가 뭐래도 이제 결국 남 탓보다는 우리 탓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안 좋은 독일 민족은 통일로 가버렸잖아요. 독일은 동서독 분단 시절에 옆에 있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러시아가 통일에 적대적이었어요. 그렇죠. 독일 통일하면 이거 유럽의 안정이 깨진다 이렇게 봤는데 훨씬 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그 탈냉전 흐름을 타고 그냥 통일로 가버렸잖아요. 누가 뭐래도 어쨌든 우리 책임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 미국은 어쨌든 분단에 38선을 그은 세력이고 또 6.25 때 참전해서 휴전협정의 당사자고 중국 역시 150만 군대를 보내서 6.25 때 참전 국가고 휴전협정 당사자고 러시아 스탈린 때 38선 그은 또 저쪽 당사자고 일본
여기 분단의 근본적 책임인 식민지배 원죄가 예. 있고 다 이 한반도 관련해서 이 원죄가 있고 또 분단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은 또 다 주주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우리가 다 여기에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처음에 이제 3자가 만났어요. 북한, 중국, 지금 한 10년 전에, 2003년에 북한하고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확대해서 그러면 이제 남한하고 일본 5자 회담으로 가려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때 러시아에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펄펄 뛰었어요. 왜 우리를 빼느냐? 우리도 한반도 문제 당사자,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6차 회담이 되는, 6자가 되는 과정. 이 모든 사람이 다 한반도에 이게 주주라고 생각하는데, 이 4강이 한반도의 대남, 대북, 대한반도, 정책에 관해서 정책을 세우고 접근하는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자국의 이익 아닙니까? 그렇죠. 자국 이익. 예. 자국 이익. 근데 자국 이익이 이제 서로 충돌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반도와 관련해서 어떤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느냐. 그게 뭘까요? 그걸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현상 유지예요. 예. 남북 분단이 그냥 유지되는 거. 이거가 미중 러일 4강국이 합의할 수 있는 공통 분모예요. 말 그대로 그래, 이대로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지금 안정적으로 분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이 갈등하고 긴장하고 대결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답답할 게 뭐 있어요? 중국한테 답답하겠어요? 남북 갈등을 하는데 미국이 나쁩니까? 일본이 나쁩니까? 뭐 나쁠 일이 없어요. 사실상 자국의 그 국익이라는 잣대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까 극우 보수 인사들 얘기를 했는데 한번 우리가 남북이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이걸 즐거워할 것이냐?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그 제2 고위급 협상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양쪽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이번에 내려온 그 사람들이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1차 고위급 회담이라고 해서 저쪽에 원동현 통일전선부 부부장인가요? 그리고 여기 김규현 청와대 NSC 차장이 갔는데 글쎄 이 고위급 회담도 장관급 회담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까요. 고위급 말 그대로 고위급 회담이 되려면 이게 더 급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고위급이라고 하기에는 글쎄 실무 책임자 회담 정도인데 장관급 회담 필요하면 총리 회담 이런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 핵 문제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영변에서는 플루토늄 추출하고 있어요. 또 지하에서는 우라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 능력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고도화를 향해서 이 시간도 계속 증강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미국 책임입니까? 중국 책임입니까?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 일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답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7년째. 근데 2005년도에 딱 한 번,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가 생기고 나서 20여 년에서 딱 한 번, 죄송합니다. 2005년 9.19에 6자가 모여서 북한 핵 폐기에 관한 합의를 이뤘단 말이죠. 그때 분명한 것은 남쪽 정부가, 그때 참여정부죠. 뛰어다니면서, 산지사방을, 미국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일본으로, 북한으로 뛰어다니면서 그걸 얽어맸단 말이죠. 7년 동안 그런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 이게 누구 문제입니까? 우리 민족의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전환. 그래서 예를 들면 개성공단의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진출하려고 하면 핵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누가 해결하겠느냐? 우리 정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임기는 금방 갑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북한 핵 능력만 키워줬잖아요. 핵실험하고
저희들이 준비한 질문이 또 있는데요. 예. 일단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 당원이시잖아요. 당 얘기를 잠깐 좀. 최근에 세월호법 3차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유족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정 전 장관님께서는 그 전에 지금 현재 비대위 구성 문제에 있어서도 또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내놓으셨고요. 최근에는 이제 개인 성명서까지 내셔가지고 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셨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730 재보선 패배가 굉장히 뼈아픈 거죠. 예. 730에서 이제 가정해서 야당이 패배하지 않고 여당의 패배로 갔더라. 그게 됐다면 이 공은 여권으로 넘어가서 여권이 자중질환이 났을 판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야당으로서는 요 다음 총선, 그다음 대선 정권 교체로 가는데 고속도로가 열리는 건데 이 730의 패배를 자초한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제일 큰 원인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 이제 세월호를 아주 엉망으로 다룬 거죠. 세월호 문제를. 핵심이 뭐냐면 세월호 당일로 돌아가 보면 4월 16일 모든 국민이 경악하고 충격을 받으면서 그때 다 함께 느꼈던 게 뭐냐면 그것도 공통분모지요. 모든 국민이 함께 원했던 게 이제 4월 16일 이전의 대한민국과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합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합의는 언제 그런 생각 느낌은 어디론가 다 가버렸고 실종돼 버렸고 무슨 특검에 후보자를 추천을 하는데 유족이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걸로 지금 한참 표류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의 현 주소인가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런 계기를 통해서도 배우고 못 배우고 뭔가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떤 계기에 사회가 한 걸음 이렇게 한 걸음 나아질 수 있겠는가라는 그 점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 중심에 야당의 역할이 들어 있는 거란 말이죠. 야당 역할에 실패가 들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당이 강할 때 민주주의도 강한 건데 지금 야당이 국민 마음속에서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왜냐?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문제 해결 능력.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국민의 바람을 제대로 대변하고 제대로 반영해서 뭔가 역할을 해내지 못한 거란 말이죠. 현미경을 들고 이 세월호 특별법으로 좀 옮겨서 얘기를 해보면 그 협상 테이블에 유족이 처음에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이 중립적인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의 수사권, 기소권, 그 중에 수사권은 민주당 특별법에도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1번 요구인데 그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난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난 그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아니 협상을 하면서 제일 핵심적인 요구가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해라 그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자체가 테이블에 올라오질 않은 것 같아요. 그거 빼버리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진상조사위와 특검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특검 추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핵심 본질인데 본질은 빠지고 그냥 지역적인 문제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협상 초기 단계부터 이미 잘못되었다라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왜 협상 테이블에 야당으로서 진상조사 기구에 왜 수사권 기소권을 주자는 게 왜 사법체계에 혼란이냐. 그렇지 않다는 논리와 논리가 부딪혀야 국민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진상조사기구에 수사권 줘도 되겠구나 라든지 안 되겠구나 라든지. 근데 아예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저는 실패의 첫 단추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검열을 해버린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다라고. 야당에게 포기한 거예요. 야당이라는 건
사회적 경제적 약자, 그 중에 특히 세월호만큼 그렇게 억울한 약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이 달라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부와 국가기관 책임이 들어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헌법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할 책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그게 예. 국가의 기본 임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났어. 근데 제대로 재해를 예방하지도 못했거니와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사고는 났는데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고 참사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 진실을 밝히는데 정부와 국가기관의 책임이 있어. 그러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수사권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 논리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고 스스로 자기 검열로 빼버렸는가라는 것에서 저는 야당의 역할을 포기한 거다. 이렇게 보고 줄기차게 계속 비판을 해온 거죠. 예. 1차 합의, 2차 합의, 3차 합의, 그 바탕 또 그 뒤에 이제 비대위 출범 등등 해서 이렇게 되면 야당은 가망이 없다. 야당의 존재 목적은 다음에 정부가 되는 건데 이게 정부가 되겠는가, 정권 교체가 되겠는가 하는 게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의 그런 협상 실패 책임을 사실상 물어서 결국은 이제 사퇴하게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가 새로 들어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세월호 문제 처리 과정에서도 과연 민주당은 누구를 대표하는 세력인가라는 게 그 정체성 문제죠. 이 문제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됐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유족과 청와대, 유족과 여당 사이에 중재하겠다는 위치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왜 중재자입니까? 중재자가 아니죠. 억울한 사람을 대신해서 싸워야 되는 게 야당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야가 하여튼 토론을 하든 이 쟁점을 갖고 논쟁을 하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유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유족이 나서고 여당이 맞서니까 그 사이에 중재하겠다고 중간에 끼어들어간 것, 그 위치 설정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인식이 흐릿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비대위의 문제도 그 연장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구당 모임이라는 게 당에 지금 만들어졌나요? 구당 모임이라고 가칭 연락을 이제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하는 이름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특정 계파의 그러니까 사당화, 민주당을 특정 계파의 사당화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을 막는 것이 최고 혁신이다. 이제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진보든 중도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걱정을 나눈 그런 모임이죠. 근데 이게 무슨 그 결사체다, 또 중도파 모임이다, 이런 식으로 어디 보수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정확한 보도는 아닙니다. 지금 그 전에 보니까 왜 예전에 새천년 민주당이었나요? 혁신 논란이 제기됐을 때 그때 이제 소위 쇄신 모임이 있었잖아요. 일종의 이제 그런 것 비슷한 신쇄신 모임 이런 성격이지요. 신쇄신 모임이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보든 중도든 그렇죠. 이렇게 골고루 좀 섞여 있는. 거기 이제 참석한 분 중에는 진보적인 그런 색깔, 그런 홍보를 걸어온 의원들도 있고 다양하죠. 천정배 전 의원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보면은 중도파 의원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도 몇 분 있는 것 같던데요. 정동영 전 장관님도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는 옵저버 같은 역할, 옵저버 같은 위치인데요. 몇 번 참석했습니다. 다들 걱정하는 게
이대로 가서 과연 정권 교체가 되겠는가. 그리고 현재 당의 현실이 이 특정 계파의 당권 장악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다. 특정 계파의 사당화가 노골화되고 있다. 이것을 막는 게 최고 혁신이다 하는 것이 이제 공통적인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그 특정 계파의 패권은 결국 이 정권 교체를 무산시키고 결과적으로 보수 장기 집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진보 중도를 떠나서 같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뭐 이런 얘기가 거기에서 특정 계파라고 하면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친노 계열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아무래도 당내에서 제일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재작년 총선 같은데 보면은 이제 그런 특정 계파에 의해서 장악된 당이 공천을 망쳐서 패권 공천 그렇게 해서 뭐 결과적으로 그때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뭐 100석을 넘느니 뭐 못 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과반수를 갖다 바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또 그 실패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풀이하게 할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지난번 730 재보궐선거나 6.4 지방선거 이 경우에는 지금 그 이제 흔히 중도파라고 불리는 그 김한길 대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안철수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합류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친노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다는 건 조금 지난 지방선거는 아니죠. 지난 총선 그렇죠. 총선과 대선 패배가 너무 이제 뭐라고 할까요? 특정 계파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총선, 이길 수 있는 대선을 놓쳤다는 그런 이제 반성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뭐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그 야당 혁신을 위해서는 그 새로운 야당을 창당하는 것도 한번 구상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이 이렇게 지리멸렬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바깥에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야당 혁신을 위해서는 계파 패권의 정산, 적결 그리고 당이라는 게 노선 정체성이 사라지면 권력 투쟁만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딱 그렇습니다. 무슨 노선과 무슨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모이고 토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권력 투쟁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제 과제 중에 하나가 당의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 지금 비대위 비상대책위라고 하지만 정당성이 약하거든요. 지금 비대위를 임명한 게 내내 박영선 비대위가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박영선 비대위는 730에 실패한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가 임명한 거란 말이죠. 이제 이런 속에서 그러면 그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원래 주인은 성경 말씀에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한 것처럼 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의 당헌법에는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주권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그때 이제 이해찬, 문재인, 문성근 이분들이 이렇게 당을 통합하면서 그때 없앤 조항이거든요. 당원 주권 조항을.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당의 갈등의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비대위원장 맡으신 이제 문희상 그 위원장 같은 분이 이제 모바일 선거라든지 또는 무슨 온 오프 결합정당론이라든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와 한쪽의 당원 주권 조항과 이게 충돌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당내 갈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노선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당을 정리정돈하면서 주인인 당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 이런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뭐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위원장들도 임명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이게 과연 혁신인가? 상식적으로 봐서 지금 최고의 혁신은 조직 강화 특위 이런 것들을 안 만드는 게 최고의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기득권이라고 한다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혁신이지. 예. 이 비대위도 권력이라고 이 비대위를 맡은 틈에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을 장악하겠다, 조직을 장악하겠다. 이거야말로 구정치지요. 구태정치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구정치를 혁파하려면 스스로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을 내려놓는 것. 조직 강화 특위 안 만들겠다. 그리고 당원들이 직접 당원 직선으로 위원장 뽑아라. 이런 게 이제 혁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당이 이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은 점점 민심 속에서 가라앉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바일 정당 관련해서는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도 최근에 그 조원동 홍보부장인가요?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뭐 크레이지 파티. 그래서 그 모바일 정당을 일종의 이제 그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이제 그런 의사도 지금 비치고 있고요. 실제 또 새누리당 쪽에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양태도 조금 일부 보이고 있거든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데 문제는 중심이 섰을 때 가능한 얘기지. 중심이 와르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자, 당원이나 지지자나 구분을 없애자 이렇게 되면 당은 해체되는 겁니다. 더더구나 지난 대선과 대선 패배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당원들의 열정이 사라졌거든요. 일단 당원을 세우고 중심이 서지면 이제 열어서 외연을 확장하는 게 맞는데 중심이 무너져 있는데 모바일 얘기하는 것은 또 그것의 본질은 뭐냐면요. 모바일은 핵심이 유리 분리입니다. 모바일이 되면 모바일로 2012년에 한명숙 대표가 대표됐고 2012년에 모바일로 이해찬 의원이 대표됐고 또 모바일로 문재인 의원이 후보가 됐고, 그래서 이제 하도 말썽이 되니까 대선 패배 후에 이걸 다 삭제했단 말이죠. 일단 다시 이제 당원 주권, 논의 회복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문재인 의원 또 이해찬 의원 또 문희상 위원장 이 세 사람이 연달아서 계속 모바일 얘기를 하니까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다시 이분들이 이 특정 계파 당권 수립을 위해서 이걸 들고 나오는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뭐 당연하죠. 사실 뭐 모바일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정치학계 쪽에서도 좀 논란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국민참여 경선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어떤 당원들보다는 이제 일반 유권자들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후보 중심으로, 그러니까 당 조직은 사실상 망가지고 이게 모든 게 이제 후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당이 그 무너지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나왔다는. 이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고 봐요.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 참여로. 그러니까 당직이 있고 공직이 있잖아요. 공직 후보는 대통령 후보라든지 국회의원 후보에게는 국민 참여를, 지지자 참여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당직, 당의 위원장이나 뭐 대의원이나 당의 지도부단은 당원들이 뽑는 게 당연한 상식이지요. 이것을 그냥 열어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뭐 당원 해체결이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당의 혁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노선 문제를 분명하게 정립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저는 대선 패배 원인 중에도 하나 있다고 봅니다만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당론을 아직 안 바꿨어요. 근데 최근에 담배값 올리지, 주민세 올리지, 뭐 자동차세 올리지 증세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 정부가. 근데 이것은 지금 조세 형평성상 맞지 않거든요. 담배세든 뭐 주민세든. 그러면 이것 대신 말하자면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좀 많이 부담하고 조금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서 예를 들면 60년대의 방위세, 70년대의 교육세, 80년대 농업특별세 같이 사회복지 목적으로 하는 특별 목적세를 만들어서 이거를 복지에, 사회복지에 뭐 쓰자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당내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당의 노선과 가치 같은 당이 노선과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여가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건 빼고 맨날 모바일이 어떻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죠. 국민의 예. 관심은 담배값이든 자동차세든 이런 거 오르는 거에 대해서 첨예한 관심을 갖잖아요. 야당의 목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당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야당 내에서 이렇게 분란이 있다 보면 새로운 어떤 신당 창당 이런 것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전문가라든지 시민사회 쪽에서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분출하는데요. 예. 사실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야당이 역할을 못하면 예. 또 그런 그 밖에서 그런 압력이 야당에 좀 가해질 필요가 있죠. 계속 예. 당신들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면 예. 또 뭐 신당이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뭐 네. 압력의 의미는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